퇴직할 때 저는 솔직히 자신 있었어요. 노후자금 3억,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국민연금도 매달 들어오고, 주변에서도 그랬어요. 형은 준비 잘했네. 부럽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은퇴하고 3년 지난 지금,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 집도 있는데, 연금도 나오는데, 이상하게 쓸 돈이 없어요. 병원 한 번 가려면 망설여지고, 아내한테 외식하자는 말도 잘 안 나와요. 3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충분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계산한 걸까요? 오늘은 저처럼 겉보기엔 준비된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 불안한 분들께 제 3년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해요. 저는 62살에 퇴직했어요. 35년 다닌 회사였거든요. 마지막 날 사무실 정리하면서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슬프거나 허전하기보다는 이제 진짜 내 시간이다 싶었달까요? 책상 서랍 정리하는데 오래된 명함들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나는 것들. 그거 하나하나 버리면서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어요. 35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 10시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전화 받고 출근하고 아이들 어릴 때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렇게 버텨온 거거든요.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애들 대학 보내려고, 노후 준비하려고. 퇴직금 정산받던 날 인사팀에서 서류 건네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듣는데 갑자기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눈물은 안 났어요. 그냥 드디어 끝났다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퇴직금 정산받고 그동안 모아둔 거 합치니까 노후 자금이 딱 3억이 됐어요.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있고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기로 했으니까 3년만 버티면 연금도 나오고 솔직히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나 꽤 잘 준비한 거 아닌가? 주변에 보면 퇴직금 몇 천만 원 받고 끝인 분들도 많거든요. 연금 가입 안 해서 받을 게 없다는 분도 있고 집도 전세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어요. 퇴직하고 한 달쯤 됐을 때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 자연스럽게 퇴직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 상황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걱정 없겠다. 3억의 집에 연금까지. 뭐가 불안해? 다른 친구도 맞장구 쳤어요. 그래, 너는 잘 준비했어. 부럽다, 진짜. 그 말 듣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게, 나는 좀 낫지? 우쭐했다기보다는 그동안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35년 버틴 보람이 있구나 싶었달까요?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도 큰 소리 쳤어요. 당신, 이제 고생 끝이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살자. 아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당신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내가 35년 동안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동안 아내도 혼자 집안일 다 하고 애들 키우고 그 고생을 이제 보상해 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퇴직 첫 달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도 되고 낮에 동네 공원 산책해도 되고 오후에 아내랑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해도 되고 평일 낮에 마트 가는 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이게 노후구나. 이게 은퇴구나. 드디어 내 삶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나름대로 계산도 해봤거든요. 3억이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써도 20년은 가잖아요. 거기에 연금까지 더해지면 월 200만 원 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노부부가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사치 안 부리고 크게 쓸 일 없이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불안하지 않았어요. 퇴직 첫 해, 저는 제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다고 생각했고, 아내한테 떳떳했어요. 근데요, 그 자신감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1년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분명히 아껴 쓴다고 썼는데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어요. 퇴직하고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노후자금 3억에서 1년 만에 3,500만 원 가까이 빠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월 150만 원 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1,8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의 2배가 나간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썼지? 저는 분명히 큰 돈 쓴 적 없거든요. 여행도 안 갔고, 큰 가전제품 산 것도 없고, 차를 바꾼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 보면서 내가 뭘 그렇게 썼나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카드 명세서랑 통장 내역을 쭉 뽑아봤어요. 한 줄 한 줄 형광펜으로 체크하면서 어디에 돈이 나갔는지 정리했거든요. 그랬더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것들이. 일단 고정비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관리비 월 18만 원, 보험료 45만 원, 통신비 15만 원, 차량 유지비 30만 원. 이것만 합쳐도 월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 회사 선후배 모임, 동네 아는 형들 모임. 한 달에 서너 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면 뭐 하겠어요? 밥 먹고 술 한잔 하는 거죠. 한 번에 5만 원, 7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가끔 제가 쏠 때도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낼게 하면 10만 원, 15만 원 훌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을 시작했거든요. 퇴직하고 건강 챙기려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산에 갔어요. 등산 자체는 돈이 안 드는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예요. 산에서 내려오면 다들 배고프잖아요.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러면 산 밑에 식당 가서 파전에 막걸리, 도토리묵에 두부김치. 한 번에 4만 원, 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달에 8번이잖아요. 등산 후 식사비만 월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낚시도 다시 시작했어요. 젊을 때 좋아했는데 바빠서 못 갔거든요. 퇴직하고 시간 나니까 다시 가게 됐어요. 근데 낚시가 돈이 꽤 들어요. 낚싯대 새로 사고, 미끼 사고, 기름값에 통행료에. 바다낚시 한 번 가면 10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예상 못한 게 경조사비였어요. 퇴직 첫 해에 지인 부모님 상이 4번 있었고, 조카 결혼, 동창 아들 결혼, 후배 딸 결혼까지.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 큰 건 30만 원씩. 1년 모으니까 경조사비만 2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갔어. 월 150 쓸 줄 알았는데 거의 300 가까이 나간 것 같아.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매일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친구 만나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그게 다 돈이잖아. 그 말 듣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친구 만나고 건강 챙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별로 쓴 것 같지 않았어요. 큰 돈 쓴 적이 없으니까. 근데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게 쌓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퇴직하면 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출퇴근 안 하니까 돈 덜 쓸 거고
회사 생활 안 하니까 경비 줄 거고.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쓸 기회도 많아지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친구를 못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나니까 만나게 되고 만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이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가장으로 살면서 돈 관리 나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까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해졌어요. 이 속도로 나가면 3억이 얼마나 갈까? 단순하게 계산해 봤어요. 1년에 3,500만 원이면 10년이면 3억 5천이잖아요. 연금 받아도 이 속도면 70대 되기 전에 바닥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날 밤에 또 잠이 안 왔어요.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저 혼자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 계산한 건가? 그때부터였어요.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한 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드디어 만 63세가 됐어요. 국민연금 받는 날이 온 거예요. 1년 동안 3,500만 원 가까이 빠지는 걸 보면서 정말 불안했거든요. 매달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연금이 나오니까 그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지 싶었어요. 첫 연금이 들어오던 날 아침부터 은행 앱을 켜놓고 기다렸어요. 점심때쯤 한번 확인하고 오후에 또 확인하고 오후 3시쯤 입금 알림이 왔어요. 두근두근 하면서 확인했거든요. 132만 원. 저는 잠깐 멍했어요. 이게 다야? 35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먹고 냈거든요.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은 넘을 줄 알았어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연금 나왔어. 132만 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적네. 기초연금은 안 나와? 저도 그게 궁금해서 주민센터에 알아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 기준이 있어요. 우리처럼 집도 있고 노후자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많이 받으면 대상이 안 돼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솔직히 좀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35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왜 나는 기초연금을 못 받지? 국민연금 안 낸 사람은 기초연금 받고 열심히 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와서 그날 밤에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연습장 꺼내서 숫자 하나하나 적어봤거든요.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쓰는 돈 아무리 줄여도 250만 원은 나가거든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고정비만 100만 원이 넘어요. 거기에 생활비, 용돈, 경조사비까지 하면 250만 원도 빠듯해요. 연금이 132만 원이면 매달 12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1년이면 1,440만 원. 결국 노후자금에서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저는 연금 받으면 노후자금 안 건드려도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최소한 덜 건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연금 받아도 매달 100만 원 넘게 부족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연금은 여유가 아니라 기본이더라고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연금은 그냥 바닥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 위에 노후자금을 얹어야 겨우 굴러가는 거예요. 며칠 뒤에 친구들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연금 받아도 생각보다 부족하더라.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연금이 80만 원밖에 안 나와. 너는 132만 원이면 많이 받는 거야. 그 말 듣고 더 복잡해졌어요. 나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근데 그 친구는 기초연금이 나온대요. 국민연금이 적으니까 합치면 나랑 비슷하대요.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고 국민연금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나오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노후는 결국 적응이구나. 들어오는 돈에 맞춰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고정비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밤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우리 이러다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나도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연금이 들어오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건 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연금은 도움이 되지만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연금 받기 시작하고 몇 달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젊을 때부터 허리가 안 좋긴 했거든요.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있으니까 디스크가 좀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좀 심했어요. 걷기도 힘들고 앉아 있기도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러다 큰일 나. 병원 가자. 저는 솔직히 병원 가기 싫었어요. 돈이 걱정됐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동네 정형외과 갔더니 MRI를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봐야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MRI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30만 원이래요.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거였어요. 비급여라서 전액 본인 부담이래요. 저는 좀 망설였어요. 꼭 찍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안 찍어도 되는데 그러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요. 나중에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결국 찍었어요. 30만 원 내고 MRI 찍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디스크가 좀 심하게 튀어나왔대요.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물리치료 받으면서 관리해야 한대요. 물리치료가 1회에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한 달이면 12번.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거기에 약값도 있어요. 진통제, 근육이완제. 한 달에 3만 원 정도. MRI 30만 원, 물리치료 12만 원, 약값 3만 원. 한 달 만에 45만 원이 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어요. 이게 계속되면 어쩌지? 허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릎도 안 좋아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려요. 눈도 침침해졌어요. 신문 읽을 때 돋보기 써야 해요. 백내장 초기래요. 이도 안 좋아요. 어금니 하나가 흔들려서 임플란트 해야 할 수도 있대요.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이에요. 60대 넘으니까 몸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더라고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병원비가 이렇게 무서운 줄. 건강보험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급여 항목이 생각보다 많아요. MRI, CT, 초음파. 이런 검사들 비급여 많아요. 치과는 더해요.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거의 다 비급여예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쩌지?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도 요즘 무릎이 안 좋아. 병원 가봐야 하는데 돈 생각하면 못 가겠어. 그 말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내가 아픈데 병원을 못 가. 돈 때문에. 이게 노후구나 싶었어요. 젊을 때는 아프면 그냥 병원 갔거든요. 월급이 있으니까. 다음 달에 또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나가는 돈은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병원비 나가면 그만큼 생활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병원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병원비가 무서운 거예요. 이번 달에 또 무슨 검사하자고 하면 어쩌지? 갑자기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 어쩌지? 밤에 그런 생각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노후자금 3억 있다고 안심했는데 병원비 몇 번 나가니까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우스 푸어. 집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사람. 저는 그 말이 딱 제 얘기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있어요. 시세로 따지면 5억은 넘어요. 근데 그게 뭔 소용이에요? 통장에 현금이 없는데 집은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매달 관리비만 나가고 재산세 나올 때마다 돈 빠지고 자산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당신, 우리 집 팔고 작은 데로 갈까? 저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5억짜리 집 팔아서 3억짜리로 옮기면 2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노후 자금이 늘어나니까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친구들 사귀고 단골 병원도 있고 단골 미용실도 있고 아내는 여기서 동네 친구들이랑 매일 만나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동네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이사비에 복비에 취등록세 한 번 이사하는데 몇 천만 원이 나가요. 2억 남는 게 아니라 1억 5천도 안 남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반대했어요.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 집에서 계속 사세요. 굳이 이제 와서 이사하시게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얼마나 빠듯하게 사는지. 집 팔기는 싫고 그렇다고 현금은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주변에서 영목이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택연금이라고.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연금처럼 돈이 나온대요. 알아보니까 5억짜리 집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솔깃했어요. 지금 132만 원에 100만 원 더하면 2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근데 아내가 반대했어요. 그거 하면 나중에 집이 은행 거 되는 거잖아.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 말도 맞았어요. 우리 세대는 집이라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한테 집 물려주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쪼들리며 사는 게 맞나? 아직 결론은 못 냈어요. 주택연금 할지 말지. 그냥 답답한 거예요. 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기분이 드는 건지. 친구들 만나서 이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똑같아. 아파트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 집값은 올랐는데 내 생활은 그대로야.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사람들. 젊을 때는 집 사는 게 목표였거든요. 내 집 마련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집이 있어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돈은 현금이에요. 관리비도 현금, 병원비도 현금, 생활비도 현금. 집으로는 이런 거 못 내요. 그때 알았어요. 노후에는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집값이 5억이든 10억이든 매달 쓸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은퇴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서 통장 정리를 해봤거든요. 퇴직할 때 3억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나 궁금했어요. 예금 통장, 적금 통장, CMA 통장 다 합쳐서 계산해 봤더니 2억 3천만 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2년 만에 7천만 원이 빠진 거예요. 첫 해에 3,500만 원, 둘째 해에도 비슷하게 나갔으니까 맞는 계산이긴 했어요. 근데 숫자로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 속도면 3억이 얼마나 가지? 연습장 꺼내서 계산해 봤어요. 연금 받기 전에는 1년에 3,500만 원씩 나갔고
연금 받고 나서는 1년에 1,500만 원 정도 나가요. 지금 2억 3천 남았으니까 이 속도면 15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저 지금 63살이니까 78살이면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85살, 90살까지 살잖아요. 78살에 돈 떨어지면 그 다음은 어떡해요? 아내한테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눈치를 챘더라고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저는 결국 말했어요. 여보, 우리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고 있어. 이대로 가면 78살쯤에 바닥이야. 아내가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었어. 나도 느끼고 있었어. 그 말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나만 불안한 게 아니었구나. 저는 그날 밤에 천장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3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전혀 충분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둘째,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었어요. 단순한 건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에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바꿔야 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뭘 어떻게 바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단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뭔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시 또 일을 한다고? 저도 알아요. 63살에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두 가지를 시작했어요. 하나는 지출 점검. 우리가 매달 뭐에 돈을 쓰는지 하나하나 다 적어보기로 했어요. 다른 하나는 일자리 알아보기. 63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민센터도 가보고 솔직히 막막했어요. 35년 동안 회사만 다니다가 이 나이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전까지는 그냥 불안하기만 했거든요. 돈이 빠지는 걸 보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바꿀 수 있는 건 바꿔보자.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표정이 좀 나아진 것 같아. 맞아요. 뭔가 방향이 보이니까 그전보다는 덜 무섭더라고요. 3억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엔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모르고 있었으면 더 무서웠을 거예요. 알았으니까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한 건 지출 점검이었어요. 한 달 동안 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다 적어봤거든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식비, 외식비, 경조사비, 용돈. 적어놓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건 줄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제일 먼저 손본 게 보험이었어요. 실비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한 달에 45만 원 나가고 있었거든요. 보험 설계사 만나서 상담받았어요. 이 나이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설계사가 그러더라고요. 실비보험은 꼭 유지하시고 종신보험은 해약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 해약하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통신비. 저랑 아내 핸드폰 요금제가 둘 다 비싼 거였어요. 알뜰폰으로 바꿨어요. 둘이 합쳐서 월 3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한 달에 12만 원이 줄었어요. 차도 고민했어요. 유지비가 월 30만 원 가까이 나가거든요. 근데 차는 못 팔겠더라고요. 병원 갈 때, 마트 갈 때, 경조사 갈 때. 이 나이에 대중교통만으로는 힘들어요.
대신 기름값을 줄이려고 불필요한 외출을 줄였어요. 외식도 줄였어요. 친구들 만나면 꼭 식당 가서 먹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만나기도 해요. 아내가 김치찌개 끓여주면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하는 거예요. 식당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등산 모임도 조절했어요. 일주일에 2번 가던 걸 한 번으로 줄였어요. 막걸리 값도 아끼고 기름값도 아끼고 이것저것 줄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줄더라고요. 250만 원 쓰던 게 200만 원이 된 거예요. 연금 132만 원 받으면 부족한 게 70만 원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기 싫었어요. 부족한 70만 원도 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사실 주변 보면 다들 이래요. 60대라고 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경비하는 친구도 있고, 마트에서 일하는 형도 있고, 주말마다 대리운전 뛰는 후배도 있어요. 요즘 60대가 어디 늙은이에요. 이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주민센터 가서 시니어 일자리 상담받고, 인터넷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하나 찾았어요. 아파트 단지 관리 보조일이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택배 정리하고 단지 순찰하고 민원 접수하고 월급은 110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연금 132만 원에 월급 110만 원. 합치면 242만 원이에요. 지출을 200만 원으로 줄였으니까 이제 매달 40만 원씩 남는 거예요. 노후 자금에서 빠지던 돈이 이제는 오히려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아내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동네 식당에서 점심시간만 일해요. 하루 4시간, 월 50만 원 정도 받아요. 우리 둘이 합치면 연금에 월급까지 해서 300만 원 가까이 돼요. 생활비 200만 원 쓰고도 100만 원 가까이 남는 거예요. 예전에 퇴직하고 놀 때보다 지금이 훨씬 여유로워요. 물론 몸은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다리가 아프고 퇴근하면 피곤해요. 근데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거 보면서 불안해하던 때보다 이게 나아요.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는 것보다 몸 움직이면서 버는 게 마음이 편해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비슷해요. 나도 요즘 이래, 나도 뭐 하나 알아보고 있어. 60대는 은퇴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씻고 밥 먹고 출근 준비하고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면 집에 와서 좀 쉬어요. 아내도 점심일 끝나고 들어오면 둘이 저녁 먹고 산책해요. 별거 아닌 일상인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퇴직하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돈은 빠져나가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게 안 무서워요. 매달 조금씩 쌓이는 걸 보면 오히려 뿌듯해요.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빠듯하고 큰 돈 쓸 일 생기면 걱정되고. 근데 예측이 되니까 괜찮아요.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아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 모름이 제일 무서운 거였어요. 지금은 알아요.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연금이랑 월급 합쳐서 얼마 들어오는지, 노후 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 알고 나니까 덜 무섭더라고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사냐?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일하면서 산다. 힘든데 괜찮아.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에이, 퇴직했는데 왜 또 이래? 좀 쉬어야지. 그 말도 이해해요. 35년 일했으니까 쉬고 싶은 마음. 근데 저는 이게 더 맞더라고요.
일하면서 돈 벌고 아내랑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고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제가 물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내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응, 맨날 한숨 쉬고 밤에 뒤척이고 나도 걱정 많이 했어. 미안하더라고요. 아내도 불안했을 텐데 저 때문에 더 걱정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이대로 잘 살 수 있어. 3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충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줄일 건 줄이고 벌 건 벌고 그렇게 맞춰가는 거더라고요. 노후가 불안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흐름을 알면 불안이 줄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측할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노후 자금 3억, 집 한 채, 연금까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달랐어요. 돈은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가고, 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고, 겉으로 보기엔 준비된 것 같은데, 막상 속은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달라진 건 딱 두 가지예요. 나가는 돈을 줄였고, 들어오는 돈을 만들었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보험 정리하고, 통신비 줄이고, 외식 줄이고, 모임 조절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어요. 아내도 같이 일하고요.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빠듯하고, 큰 돈 쓸 일 생기면 걱정되고, 근데 이제는 예측이 돼요.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아니까. 그전처럼 막막하지 않아요. 노후가 불안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3억이 충분한지 아닌지,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에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이 균형을 맞추면 불안이 줄어요. 오늘 이야기가 저처럼 불안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저는 서울에서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퇴직금 1억 3천을 창업에 다 넣었거든요. 2년 만에 전부 날렸습니다. 거기다 대출까지 받았던 게 있어서 빚도 생겼어요. 전세금 빼서 겨우 갚고 나니까 남은 돈이 1억 남짓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57. 다시 취직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뭘 해볼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귀촌이었습니다. 시골 가면 적게 쓰면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그게 다였어요. 근데요. 막상 내려와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요. 예상 못한 문제도 있었어요. 후회했던 순간도 있었고, 그래도 버틴 이유도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더 망했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이었고요.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크게 불만 없이 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했었어요.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집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둘이잖아요.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집 없이 결혼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애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기엔 마음이 안 편했어요. 결국 아파트 팔았습니다. 6억 좀 안 되게 받았어요. 거기서 아들 둘한테 1억 5천씩 해줬어요. 총 3억이요. 나머지 3억으로 저희 부부는 빌라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내 집에서 전세로 내려앉는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 결혼시켜야지 싶었어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55세 명예퇴직 얘기가 나왔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요. 저도 그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30년 다닌 것 치고는 적다 싶었지만 그래도 목돈이긴 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55이면 어디 취직이 되겠어요. 이력서 넣어봤자 연락도 안 오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창업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치킨집 하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프랜차이즈 가맹비 내고 인테리어하고 초기 재료비까지.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7천만 원. 퇴직금 1억 3천에 대출 1억 7천. 총 3억을 창업에 넣은 거예요. 아내는 걱정했어요. 이 나이에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괜찮겠어?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프랜차이즈니까 본사에서 다 알려줘. 걱정 마.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큰 착각이었어요. 처음 6개월은 그럭저럭 됐습니다.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서 한 번씩 와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7개월째부터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나오던 게 1천만 원으로 줄었고요. 1년 지나니까 700에서 8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재료비, 인건비, 월세, 로열티 다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달은 마이너스였어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천장만 보면서 계산을 했거든요. 이번 달 카드값, 대출 이자, 밀린 재료비, 머릿속이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1년 반쯤 됐을 때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했어요. 부동산에도 내놓고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요. 근데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즘 치킨집 누가 해요? 다 망하는데. 그 말 듣고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폐업했어요. 보증금 일부 날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그냥 버린 거고요. 퇴직금 1억 3천은 전부 사라졌고 대출 1억 7천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30년 일해서 받은 돈이 2년 만에 전부 날아간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내가 말렸잖아. 그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아내가. 근데 그게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뭐라고 하면 싸우기라도 하지. 아무 말 없이 밥 차려주는 뒷모습 보면 가슴이 막 답답했습니다.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방금 결혼시킨 애들한테 아버지 망했다 하기가 어디 쉽나요? 아버지 요즘 어때요? 물으면 응, 괜찮아 그랬죠. 괜찮은 게 아닌데. 괜찮은 척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가게 정리하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멍하게 TV만 봤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닥쳤어요. 대출 1억 7천. 이자만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가는데 수입은 0원이었거든요. 국민연금은 62세부터 나오는 거라 아직 5년이나 남았고요.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긴 했는데 그걸로는 이자도 안 됐어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전세금을 빼기로 했습니다. 3억짜리 전세였거든요. 거기서 빈 1억 7천을 갚았어요. 남은 돈 1억 3천. 그게 저희 부부한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돈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요? 월세 얻고 생활비 쓰다 보면 몇 년 못 가서 바닥날 게 뻔했어요. 그때부터 밤마다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50대 재취업, 중장년 일자리, 적은 돈으로 사는 법, 별의별 걸 다 찾아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경비 일자리도 경쟁이 심하다고 하고, 배달은 체력이 걱정됐고요.
그러다 우연히 귀촌 관련 영상을 보게 됐어요. 시골에서 월 100만 원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였거든요. 집값 싸고 텃밭에서 채소 키우고 돈 안 써도 살 수 있다고.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게 어디 쉽겠어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돈을 더 버는 건 지금 내 상황에선 어렵다. 그러면 덜 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진지하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빈집 정보도 나오고 지역별로 지원 정책도 정리돼 있었어요. 전북 쪽에 월세 15만 원짜리 빈집도 있었고요. 전남 쪽엔 보증금 1천에 월 20만 원대 농가주택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월세 살면 보증금의 월세의 관리비에 1억 3천 금방 바닥나요. 근데 시골은 다르더라고요. 작은 집 전세로 들어가면 5천만 원이면 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면 8천만 원이 손에 남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몇 년은 버틸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문제는 아내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조심스럽게 꺼냈거든요. 여보, 우리 시골로 내려가면 어떨까? 아내 표정이 굳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서울에서 이렇게 버티다간 돈 다 없어져. 그래도 시골은 아내는 평생 서울에서만 산 사람이거든요. 시골이라곤 명절에 시댁 가본 게 전부였어요. 거기 가서 뭐 하게.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일단 버티는 거지. 돈 덜 쓰면서. 그게 말이 돼? 첫 번째 대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강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평생 같이 산 사람한테 나 따라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나 먼저 내려가서 자리 잡을게. 당신은 서울에 있어.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혼자 보내면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서 못 보내겠어. 그 말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지만요. 아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어차피 여기 있어도 답 없잖아. 그렇게 둘이 내려가기로 결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없었습니다. 잘 살아보자가 아니었거든요. 덜 망하자였어요. 화려하게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버티자는 거였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의 귀촌 이유였어요. 희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려간 곳은 전북 쪽 작은 마을이었어요. 인구 500명도 안 되는 동네였고요. 버스는 하루에 4번밖에 안 다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기억이 나요. 차에서 내리니까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서울처럼 매캐하지 않고 맑았어요. 아내가 심호흡을 하면서 그랬어요. 공기는 진짜 좋다.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자. 집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농가주택이었어요. 30년 넘은 집이라 낡긴 했지만 방 2개의 마당도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잖아요. 처음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어요. 마당에 텃밭도 만들 수 있겠다. 여기서 조용히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겨울에 터졌습니다. 시골집은 대부분 단독주택이에요. 아파트처럼 중앙난방이 아니라 기름 보일러를 쓰거든요. 처음엔 그게 뭐가 다른가 싶었어요. 보일러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했거든요. 기름통에 기름 채워놓고 쓰면 되는 거라고만 알았어요. 11월쯤 되니까 슬슬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보일러 틀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따뜻해지질 않더라고요. 방바닥은 미지근한데 공기는 차갑고요.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밤에 자다가 추워서 깼어요. 이불을 덮고 있는데도 코끝이 시리더라고요.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단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중창도 아니고 옛날 창문 그대로였거든요. 문틈으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더 세게 틀었어요. 기름이 쭉쭉 빠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기름 반통이 사라졌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첫 달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8만 원. 서울 빌라 살 때 겨울 난방비가 12에서 13만 원 나왔거든요. 시골이 더 싸겠거니 했는데 3배가 나온 거예요. 아내가 고지서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게 뭐야? 서울보다 더 나오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알아보니까 기름 보일러가 원래 그렇대요. 기름값이 비싸기도 하고 단열 안 되는 집은 열이 다 새거든요. 아무리 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거예요. 동네 어르신한테 여쭤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겨울에 다 그래.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라니. 40만 원씩 내면서 어떻게 익숙해져요? 결국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일러 온도 최대한 낮추고요. 전기장판 깔고 내복 입고 버텼어요. 문풍지도 사다가 창문마다 붙였습니다. 그래도 한겨울엔 4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4개월 동안 난방비로만 15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예상 못했어요. 유튜브에서 봤던 귀촌 영상들 있잖아요. 시골은 돈 안 든다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런 말만 믿었던 거예요. 집값은 싸도 유지비가 싼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겨울이 문제였어요. 여름엔 괜찮거든요. 에어컨 없어도 선풍기만 틀면 되니까요. 근데 겨울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춥다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더 그렇고요. 그때 처음으로 귀촌이 정답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내한테는 말 안 했지만요.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나? 여기서 10년, 20년 버틸 수 있을까? 문제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난방비 문제만 해도 머리가 아팠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가면 인심이 좋다고들 하잖아요. 이웃끼리 반찬도 나눠 먹고 정도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좀 달랐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르신들 반응이 어땠냐면요. 아, 예. 그게 끝이었어요. 반갑다는 말도 없고 어디서 왔냐, 뭐 하러 왔냐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지나가셨어요. 처음엔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시골 어르신들이 말수가 적으신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돌아오는 대답은 고개 한번 까딱.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대하시나 싶었어요.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외지인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외지인. 그 말이 맞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3대째 살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늙은 거예요. 그런 동네에 갑자기 서울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경계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은 좀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마을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데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어요. 제가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한 분이 다른 분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작은 소리였는데 들렸어요. 저 분이 서울에서 왔다는 사람이래요. 그 말투가요. 뭐랄까 곱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왔다는 사람. 그게 마치 이상한 사람이란 뜻 같았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거든요. 경로당에서 점심 같이 먹는 날이었대요. 근데 저희는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나중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거든요. 오늘 뭐 하세요? 여쭤봤더니, 아, 그냥 모임이에요 하고 끝이었어요. 초대받지 못한 거죠. 그게 노골적으로 당신 오지 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안 알려준 거잖아요. 그게 더 묘하게 서운하더라고요.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을 만났어요. 용기 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동네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여기가 원래 그래요. 서울 사람들 가끔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1년 안에 다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친해지려는 거예요. 어차피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 말이 은근히 찔리더라고요. 어차피 갈 사람. 나는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려고 왔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미 나를 금방 떠날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우리 1년 안에 올라갈 거래. 아내가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증명해야지. 안 간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말 한마디 섞기가 어렵고, 눈 마주치기도 불편하고, 나는 다가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벽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때가 제일 외로웠던 것 같아요. 서울에선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마음 맞으면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선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밖에. 둘이서 밥 먹고, 둘이서 산책하고, 둘이서 TV 보고, 그게 다였어요. 가끔 서울 친구한테 전화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시골 생활 어때? 좋지. 좋다고 말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달랐어요. 여기 사람들은 나를 안 받아주는데. 그래도 1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계속 인사드리고, 길에서 마주치면 안부 여쭤보고, 작은 것들 먼저 건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슬슬 마음을 여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아직 안 올라가셨네요. 그 말이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말을 걸어주시는 게 고맙더라고요. 텃세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풀어주기도 했어요. 다만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골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 적으면 편하겠다. 복잡한 인간관계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없겠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 30년 하면서 사람한테 치인 게 많았거든요. 상사 눈치, 동료 경쟁, 거래처 비위 맞추기. 그런 거 없는 삶이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편한 게 아니라 불안하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둘이서 지내는 게 익숙해지니까 괜찮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졌어요. 뭔가 허전하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하고 밥 먹고요. 낮에는 마당 정리하거나 텃밭 보고요.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자고요. 그게 하루예요. 그리고 그게 매일 반복돼요. 말 섞을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선 편의점만 가도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카페 가면 주문하면서 한마디라도 하고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다 사람이랑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런 게 없어요. 마트 가려면 차 타고 20분을 나가야 하고요. 동네 안에선 마주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아내하고만 얘기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번은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오늘 밖에 나가서 사람 좀 보자. 아내가 웃더라고요. 사람 보러 어딜 가게. 여기 사람이 없는데. 웃긴 말인데 웃기지가 않았어요. 진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무서웠던 일이 있었어요. 한밤중이었어요.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깼거든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요.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나 좀 이상해. 아내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어디가 아파? 병원 가야 해? 그때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병원이 어디지?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차로 30분 거리였거든요. 그것도 밤에 길이 한산할 때 얘기예요. 근데 지금 가슴이 아프잖아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나? 아내는 운전을 못 하는데. 119 불러도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솔직히 가슴보다 그 생각이 더 무서웠어요.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다행히 그날은 좀 누워 있으니까 괜찮아졌어요. 아마 체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서울에선 그런 걱정 안 했거든요. 병원이 가깝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선 달라요. 아파도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급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그날 밤에 진짜 무서웠어.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당신 깨울 때 손이 떨렸어. 둘이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그냥 심심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없다는 건요.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외로움이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가끔 전화했어요. 목소리라도 들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근데 통화하고 끊으면 더 허전해지더라고요. 친구는 서울에 있고 나는 여기 혼자고 그 거리가 느껴지니까요. 아내가 없었으면 진짜 못 버텼을 거예요. 둘이서 버티니까 그나마 가능했지. 혼자였으면 반년도 못 있었을 것 같아요. 가끔 아내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났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 여기 있었으면 미쳤을 거야. 둘이서 웃었어요. 웃으면서도 좀 씁쓸했어요. 우리한테 서로밖에 없구나. 시골 생활이 낭만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적 있거든요. 조용하고 평화롭고 여유 있고. 하지만 현실은요. 조용한 게 아니라 적막한 거예요. 평화로운 게 아니라 고립된 거예요. 외로움은 환경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 문제였어요. 사람이 그리워질 줄 몰랐어요. 시끄러운 게 그리워질 줄 몰랐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버텨야 했으니까요. 근데요. 이렇게 힘든 얘기만 하면 여러분 답답하시죠? 사실 좋은 점도 있었어요. 없었으면 5년을 못 버텼겠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귀촌하지 말라는 얘기야? 힘든 것만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좋은 점이 없었으면 5년을 못 버텼을 거예요. 힘들기만 했으면 1년 만에 올라갔겠죠. 근데 안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달라진 건 돈이 나가는 속도였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돈이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월세, 관리비, 교통비, 식비. 밖에 나가면 커피 한 잔, 밥 한 끼. 이것저것 쓰다 보면 한 달에 20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근데 여기선 달랐어요. 월세가 15만 원이에요. 관리비는 없고요. 교통비도 거의 안 들어요. 어차피 차 타고 다니는데 기름값만 나가거든요. 제일 크게 줄어든 건 식비였어요.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길렀거든요. 배추, 무, 고추, 상추, 깻잎. 처음엔 어설펐는데 1년 지나니까 제법 되더라고요. 마트에서 채소 살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웃 어르신이 농사 지은 거 나눠주실 때도 있고요. 처음엔 말도 안 걸어주시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가져가요 하시더라고요. 감자 한 박스, 고구마 한 봉지. 그런 거 받으면 진짜 고맙더라고요. 서울에서 한 달에 식비만 60만 원에서 70만 원 썼거든요. 여기선 30만 원이면 충분해요. 많이 쓰면 40만 원.
다 합치면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돼요. 서울에서 200만 원 넘게 쓰던 걸 생각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수입도 조금씩 생겼어요. 아내는 면사무소에서 연결해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했어요. 경로당 청소하고 어르신들 점심 준비 돕는 일이었거든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농번기엔 동네에서 일손 불러주시더라고요. 모내기철, 수학철에 하루 일하면 10만 원씩 받았어요. 한 달에 열흘만 나가도 100만 원이 되거든요. 봄하고 가을에 바짝 벌어두면 꽤 됐어요. 대신 비농번기엔 일이 뜸해요. 그때는 마을 환경정비 같은 공공근로 나가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벌었고요. 연평균 내면 제가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아내가 40만 원, 둘이 합치면 100만 원 정도는 됐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62세 되니까 드디어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많진 않아요. 근데 그거라도 있으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3년 뒤에 65세 되면 기초연금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좀 더 여유가 생기겠죠. 수입이 지출보다 조금 많아졌어요. 서울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끔 생각해요. 1억 3천 가지고 서울에서 월세 살았으면요. 아마 3, 4년 만에 바닥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선 아직 남아있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바닥은 안 났어요. 오히려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큰 돈은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게 중요했어요. 돈이 쌓이진 않아도 빨리 새지 않는다. 이게 귀촌의 가장 현실적인 장점이었어요. 서울에선 돈이 나가는 속도를 못 따라갔거든요. 여기선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물론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빠듯해요. 근데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게 제일 큰 차이였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길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또 뭘 하지 싶었어요. 서울에서 직장 다닐 때는 그런 고민 없었잖아요. 출근하면 할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처음엔 그게 불안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사업 망하고 서울에서 도망쳐 온 사람. 돈도 못 벌고 시골에서 숨어 사는 사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1년, 2년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텃밭에 나갔는데 상추가 막 자라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씨 뿌려놓은 건데 어느새 싹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뭔가 뭉클했어요. 내가 심은 게 자라고 있구나.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느낌이 참 좋았어요. 서울에서 30년 일하면서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없거든요. 월급은 받았지만 뭔가 키워냈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선 달랐어요. 내가 심고,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둬요. 그게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았어요. 삶이 꼭 바빠야 하는 건 아니구나.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구나. 아내하고 관계도 달라졌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솔직히 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TV만 보고, 주말에도 각자 할 일 하고, 같은 집에 사는데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선 둘이 붙어 있잖아요.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처음엔 좀 불편했어요. 서로 짜증날 때도 있었고요. 좀 저리 가 있어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니까 대화가 늘더라고요. 아침에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낮에 텃밭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저녁에 산책하면서 얘기하고, 별거 아닌 얘기들이에요.
오늘 날씨 좋다. 배추가 많이 컸네. 저녁에 뭐 먹을까? 근데 그런 대화가 쌓이니까 다르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결혼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여기 와서 5년 동안 나눈 대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내가 또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당신 얼굴이 좀 펴졌어. 제가 그랬대요. 서울에선 항상 얼굴이 굳어 있었대요. 인상을 쓰고 다녔대요. 근데 여기선 좀 풀어졌대요. 제가 느끼기엔 잘 모르겠는데 아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비교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는 자꾸 비교하게 됐거든요. 친구 만나면 쟤는 집도 있고 연금도 많은데 나는 뭐지? 뉴스 보면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여기선 그런 게 없어요. 비교할 사람이 없거든요. 다들 비슷비슷하게 사니까요. 돈 많은 사람도 없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편하더라고요. 급하지 않은 삶, 비교 없는 삶, 눈치 안 봐도 되는 삶,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가끔 서울 친구들이 전화해요. 너 거기서 뭐 하냐? 심심하지 않아? 심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불행하진 않아요. 서울에 있을 때는 바빴는데 불행했거든요. 여기선 심심한데 괜찮아요. 뭐가 더 나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맞았어요. 5년 전에는 몰랐어요. 도망치듯 내려왔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삶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가는 거라는 것. 멈추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 그걸 여기서 배웠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되진 않았어요. 빚이 다 사라지지도 않았고요. 아들한테 결혼 자금으로 준 3억. 그건 돌려받을 생각 없어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창업하면서 날린 퇴직금 1억 3천. 그건 다시 못 모았어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처음보다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바닥은 안 났어요. 서울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돈 다 떨어졌을 거예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선 버티고 있어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조금 많아요. 그게 전부예요. 화려하지 않아요. 여유롭지도 않고요. 근데 무너지진 않았어요. 귀촌이 인생을 바꿔주진 않았어요. 대신 망하는 속도를 늦춰줬어요. 버티는 방식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아직 서 있는 거예요.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힘들었던 순간은 분명히 있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나 싶은 밤도 있었고요. 근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귀촌은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오답도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도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생존일 수 있어요. 저한텐 생존이었어요.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게 얘기했는데요. 정리하면 이래요. 퇴직금 1억 3천 창업에 다 날리고, 남은 돈 1억 3천 들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난방비에 놀랐고, 텃세에 서운했고, 외로움에 힘들었어요. 근데 돈은 덜 나갔고, 일도 조금씩 생겼고, 마음은 편해졌어요. 5년 지난 지금, 부자는 안 됐지만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제 귀촌 이야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울에서 끝까지 버티는 선택. 아니면 귀촌으로 내려가서 시간을 사는 선택.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느냐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버틸 수 있으면
서울에서 버티면 되고, 시골에서 버틸 수 있으면 시골에서 버티면 돼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목표는 같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것. 끝까지 서 있는 것. 저는 그 방법이 귀촌이었던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드신 분 계시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업 망하고 아내 눈도 못 마주치고 도망치듯 내려왔어요. 근데 5년 버텼어요. 아직 서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노후 준비,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이야기 가져올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촌 해볼만 할까요, 말까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